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입니다.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수당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해서 월급을 깎는 꼼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시키기로 바꾼 겁니다. 미리 협의도 하지 않고 회의 도중에 일방적으로 처리 강행됐던 그 법안입니다.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발언을 이어가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의원, 그만 마무리해 주세요. 너무 지나친 것 같네. 자, 김 의원 이제 이 정도로 하세요. 국회는 찬성 160대, 반대 24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8년 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바로 우리 근로자들 월급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계가 일단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무엇이 문제인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상여금 초과분이 11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상여금 50만 원 받는 사람한테 157만 원에 25% 39만 원 빼면 11만 원이 되고, 예. 복리후생금 20만 원 받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157만 원에 7%인 11만 원 빼면은 9만 원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기상여 초과금 11만 원, 복리후생 초과금 9만 원 합치면 177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알아보면은 지금까지는 7,530원에다가 상여금 따로 복리후생비 따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여기 포함해 놓으면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20만 원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올라간 건 없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를 보니까 정부 여당 쪽에서는 생색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임금은 오르는데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물가만 끌어올리고 국제 경쟁력에도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는 규제 완화, 기술 개발, 벤처 창업,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혁신 성장을 꼽았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그렇게 바꾸어서 일자리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 일자리를 평소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셔서 저는 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 후보님, 우리 젊은이들의 꿈이 7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 이런 대한민국은 저는 장래가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공무원, 교사 이거 원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필요한 거 뽑아야 되고요. 그런데 공공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공무원 수를 너무 급격하게 국민 세금으로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81만 개 일자리 만드는데 5년간 21조 원, 1년에 4조 2천억 원 든다 이러셨어요. 근데 4조 2천억 원을 81만 개로 나누면 한 1년에 한 500만 원, 월 한 4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월 40만 원짜리 무슨 일자리를 81만 개 만든다 그런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81만 개 가운데 공무원은 17만 개,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자리죠. 그래서 이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체 재정으로 또 자체 수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예산 소요되는 건 어디에 소요됩니까? 공무원 17만 개에 아까 21조라 그랬죠. 거기에 17조, 나머지 공공 부분에 4조. 이거 한번 직접 계산해 보셨어요, 혹시? 황당한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17만 4천 명의 공무원, 구급 공무원 초봉을 줘도 4조 3천원 1년에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그것만 해도 이 21조 원이 훨씬 넘어요.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예, 계산은 왜냐하면요. 이미 다 밝혀드렸으니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공무원 일자리 소요 예산도 구급 공무원의 초봉으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거예요. 구급 공무원 초봉을 줘도 4조 3천원 1년에 예. 계산이 도저히 안 맞다 이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요, 제 생각에는 우리 요거 후보님이 하나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OECD 통계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OECD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해당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까지 포함시키고 이런 식의 기준이 아닙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취했을 때 OECD 평균은 21.3%고 우리 한국은 7.6%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공공부 일자리가 우리는 태부족합니다. OECD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공무원 규모를 확인해봤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은 21.3%, 한국은 7.6%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인용한 수치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각 국가가 제출한 자료의 기준이 제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OECD 자료를 보면 대부분 국가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수집한 자료를 활용했지만 한국과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해당 국가 자료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만 합한 숫자인데 다른 국가들은 관공서 비정규직을 비롯해 비영리 공공단체와 사립학교 교원, 군인까지 모두 포함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OECD는 아예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네덜란드 등 7개국 자료는 이용할 수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OECD조차 나라마다 집계 기준이 달라서 국가끼리 비교하는 건 권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이 통계 자료가 공무원 규모를 늘리기 위한 근거는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잘 산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참여한 성장의 대가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말합니다.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고용이 증가하면 또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될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서 5가지 전략과 26가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어떻게 됐느냐? 자, 2014년부터 조금씩 늘어나긴 했는데 2017년에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차인 2018년에 사상 최대인 886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지요. 이것이 취약층을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참여한 성장의 대가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말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실행할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서민 일자리가 어떻게 됐느냐? 건설업이나 숙박, 음식업 같은 일자리가 보시는 것처럼 줄었습니다. 자, 2018년 1분기 들어서 특히 이렇게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어 제일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소득층의 월 평균 이전 소득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전 소득이란 건 정부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근로소득을 사상 처음으로 또 추월했다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2018년 1분기 그래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전 소득은 꾸준히 늘긴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보조금이 늘기는 늘었지요. 작년 말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일에서 번 소득, 근로소득이 2017년 말, 작년 말에서 올해 초로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뚝 떨어졌습니다. 근로소득이 이렇게 크게 줄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떤 소득이든 늘어나면 좋지만 근로소득이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아주 무한정 지갑을 열 수도 없고요. 일에서 버는 소득이 점차적으로라도 늘지 않으면 앞으로 부작용이 엄청날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 경고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고용 감소 문제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와 비판이 있었지만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최저임금 증가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긍정 효과가 90%인 만큼 정부가 자신 있게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는 분명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